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지금 가격에서 한 7배에서 8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그럼 거의 이게 10억이 됐네. 10억 정도. 네. 몇 년 전부터 금값이 꿈틀꿈틀 오르더니 계속 요즘에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김작가 TV에서도 금만을 주제로 영상을 찍는 거는 아마 거의 최초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생각보다 활동하신 분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 관련해 또 책도 그 골드플레이션이라는 책 내시고 금 거래소 운영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운영 중이신 거예요? 종로 3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종로 상가면 흔히 막 생각하면 우리 기금속 그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금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결혼한 사람들 거기서 뭐 그런 거 맞추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 저희는 기금속 투자용 제품을 가장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하고 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네. 대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직접 또 종로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금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값은 왜 이렇게 오른 거고 전 세계적으로 금목이 혈안이 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기 전에 이 금을 정말 크게 매집한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주체들은 대체 왜 이렇게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을까? 네. 요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금이 각광받는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금이 어디까지 오를까 요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금을 막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는 그 주체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를 제가 차트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요 차트를 보면 2010년부터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순매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1년에 한 300톤 정도를 샀어요. 즉 2010년부터 중앙은행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고 있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 무언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이제 바라보면 좋은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세상에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 네. 화폐가 이렇게 많이 발행된다라는 건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크게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중앙은행들은 판단을 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갖고 있을 바에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가치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금으로 바꿔놓자 요런 측면으로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금을 사 모으다가 2022년 정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때 엄청 많이 샀네요. 네, 195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의 금 매입이 일어났는데요. 네, 2022년 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시나요? 전쟁이 있었죠, 전쟁.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쵸.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근데 단순히 그 전쟁이라는 이슈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서방이 했던 그 경제적 제재, 스위프트 제재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였거든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하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과 좀 적대국인 국가일수록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외환보유고에 있는 이 달러 언제 뺏길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네. 결국에는 대안이 위안화를 사놓으면 안전할까? 프랑을 사놓으면 안전할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해당 시기에 이제 금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금은 그 미국이랑 서방이 다 런던에 가장 큰 금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상품 거래소 큰 게 있거든요. 거기 둘 다 이제 러시아산 금 받지 말라고 통제를 때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금이 러시아산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 녹이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금은 순도랑 중량만 똑같으면 다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러시아한테 금을 수입해서 그걸 녹여서 인도산 금으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뭐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제재하는 액션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원래도 뭐 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니 그냥 금 산 거다. 주얼리 만들려고 산 거고 반도체 만들려고 산 거다. 이런 식으로 금은 산업재나 주얼리로도 피해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을 수입해서 이렇게 다시 재활용되는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금은 익명성이 커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모으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큰 관점에서 보면 탈달러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그러면 금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해했는데 어떤 국가들이 주로 금을 더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뭐 인도 얘기는 해주셨고 네. 또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5개가 모이면 이제 브릭스가 되죠. 미국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국가일수록 금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뭐 요즘엔 폴란드도 많이 사고 터키나 이런 국가들 이제 카자흐스탄 다 많이 사는데 가장 초반부터 가장 주도적으로 사왔던 국가들은 브릭스였어요. 이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좀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보유한 달러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 꼴이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왔었고 그걸로 금을 미친 듯이 사모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유한 금 보유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차트예요. 역시 압도적 1등은 미국이긴 합니다.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200톤까지 모았어요. 예, 근데 그렇네요. 예, 이게 고작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00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고작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가장 빠른 속도로 늘렸던 주체고 이게 밑에가 뭐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금을 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중국이 더 많이 샀네요. 예,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예, 보시면은 이제 뭐 터키도 예, 금을 많이 사고 있고 이렇게 체코도 사고 있고 이제는 이전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보통 많이 샀는데 이제는 그냥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되게 많이 사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 그리고 중국이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양이 한 2000톤인데 근데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192톤은 IMF에 보고한 양이에요. 근데 중국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이 최소로 잡아도 한 5,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뭐 중국이 얼마나 보유했는가 보다도 지금 왜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는가. 요거의 핵심이 탈달러에 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코로나 때 찍어낸 화폐와 탈달러. 네. 그 탈달러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스위프트로 인해서 제재가 되는 것들이 확인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2022년부터 이제 금매입이 가팔라진 시점인 거군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에 대한 근본적인 것도 여쭤보면 금이 안전자산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랑 위기가 오면 왜 다들 금부터 찾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이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지금까지도 이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최종 지불 수단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금은 모든 돈들 중에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형태로 예전부터 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관도 불편하고 휴대도 불편하고 그냥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들었냐면 화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돈과 화폐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흔히 돈이라고 알고 있는 원화나 달러 이런 것들은 화폐입니다. 돈과 치환될 수 있는 그냥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금을 샀어요. 지금 집에 금이 잠깐 반지나 이런 류 제외하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기. 한 개랑 그 다음에 요거 2개. 여러분 별로 비싼 거 아니니까 훔치러 오지 마세요. CCTV도 있습니다. 이 금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귀한 겁니까? 이 보증서가 귀한 겁니까? 이게 귀한 거죠. 그쵸? 네. 얘가 있고 얘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죠. 얘만 있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쓰레기죠 이거는. 예. 아무 의미가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화폐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돈을 보증하거나 아니면 돈을 담보로 하는 어떤 교환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권을 많이 만들다 보면 언제든지 이 교환권을 가져가면 뭐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이라고 칠 때 그 이 케이크 기프티콘을 가지고 가면 케이크를 바꿔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기프티콘을 다 갖다 버리고 빨리 가서 막 뭐라도 그냥 빵이라도 하나 집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에 실물이 중요한 거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위기라는 건 결국에는 이 믿음이 깨지는 걸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될 빚을 안 갚는다던가.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위기의 가장 근본인 가장 가치가 있는 건 이런 금이거든요. 네. 예, 이런 금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과 네. 지금 무게부터 소리 다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금과 굉장히 좀 다르다 보입니다. 이거는 몇 킬로짜리죠? 예, 1kg가 한 1억 6천 정도 합니다. 무거워. 무거워. 진짜 무겁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1kg? 네, 1kg입니다. 근데 1kg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이게 무게가 압축돼 있어서 그런가? 그렇죠. 밀도가 높아서 그렇죠. 이게 1억 6천입니다, 여러분. 네. 누가 훔쳐가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녹이면?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어나가자면 실제로 가치가 있는 건 이 금인데 이걸 들고 다니기 지금 무겁잖아요. 네.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들고 있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그 다음에 이걸로 거래를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 잔돈 어떻게 받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잘라서 줄 리도 없고 하여튼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를 만드는 건데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이 화폐를 다 버리고 실물 금으로 다시 이동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예, 사실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말하면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기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이 올라요. 그래서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갔던 건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온 지금 한 50년을 기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위기가 디플레이션형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금값은 좀 떨어지거든요. 대체로 달러나 이런 현금의 가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 살아온 모든 시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의 위기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금이 위기하면 금이다라는 그런 통념이 생긴 거고 정확히 말하면 위기는 두 종류, 인플레이션형 위기와 디플레이션형 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때 강한 게 금이고 디플레이션 위기 때는 현금이 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사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러면 이번 금의 사이클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값이 오른 지 몇 년 됐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는 사이클이 시작됐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언제부터 이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는? 정확히 말하면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그 시작점은 2019년 7월입니다. 이게 지난 1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금은 그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긴 추세성,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 금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실질금리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한 90%는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금을 언제 사는가 하면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아니에요. 금리가 낮을 때 아니에요. 그 둘을 합쳐서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 금리를 너무 조금 주면 사람들이 아예 나 현금도 예금도 안 할래 그냥 금이나 사놓을래 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지점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처음 빠졌던 지점을 정확히 보시면 좋아요. 1934년, 그 다음에 1970년, 그리고 2002년, 그리고 마지막 2019년. 요거를 보시고, 자, 이제 제가 100년치 금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왔고 금의 슈퍼사이클은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지금은 그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제 어쨌든 지금 2019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전 사이클을 봤을 때는 한번 시작되면 9에서 13년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그 통계적으로 보면 금의 사이클은 10.8년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이제 금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물론 정확한 고점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그널들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에 이제 그 정도까지 금가격이 상승할 거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어느 정도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그래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른 상승률에 대한 패턴도 있나요? 그쵸, 있죠. 일단 금가격이 한번 오르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을 했어요. 100년 동안 데이터 동안. 처음 사이클가 끝날 때까지 했을 때. 네, 근데 이 갭이 좀 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 7배 오를까, 10배 오를까, 20배 오를까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금이라는 자산이 주식이 한 역사가 200년쯤 되거든요. 네, 근데 금이라는 자산은 역사가 5000년이 돼요.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진짜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절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역사 동안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가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려면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어쩌면 오늘 가장 집중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거긴 해요.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금 가격이 온스당 21,000불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7배에서 8배 정도 더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자, 여러분 쉬운 예시를 들면, 자, 여기에 골드바죠. 1kg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죠?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 정도로 갑니다. 여기서 7배. 네. 그럼 거의 이게 10억이 됐네. 10억 정도. 네. 10억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앞서 드리면 사실 대부분은 야, 또 어그로 꾼다. 역시 유튜버랄까봐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과거 역사 5000년을 딱 쫙 돌아보면은 제 얘기가 어그로 끄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냥 질러보는 얘기도 아니고 되게 수학적이고 아주 당연한 역사. 가 알려주는 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금 가격이 왜 오르며 그리고 오를 때 얼마까지 오르는가, 요거에 대한 역사를 한번 몇 개만 짚어볼게요. 기원전 한 680년경쯤에 리디아인들이 금을 주화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주화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요걸 본 이제 아테네인들이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잘만 하면 뭔가 기축통화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가 이 기술을 가져와서 그 아테네의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런 주화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금으로 거래를 했는데, 사실 얘가 가져온 이 금이 순도가 얼마인지, 그러면 내가 거스름돈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게 계산하기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함에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아테네가 직접 순도를 일정하게 딱 맞추고 순금으로 맞추고 일정한 중량으로 계속 주화를 찍어내니까 거스름돈 줄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 아테네가 만든 드라크마라는 그 국가가 만든 화폐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거 순도도 정확할 거고 중량도 정확할 거고 그냥 우리 이거는 뭐 몇 드라크마야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그래서 아테네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축통화국의 함정이 그 적자 재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력도 많이 끼쳐야 되다 보니까 전쟁도 많아요.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세수는 일정한데 근데 이제 전쟁이나 이렇게 써야 될 돈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 얘네들이 택한 방법이 이 금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서리 부분을 살살 긁어요. 그러면 중량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크게 티가 안 나게 하면은 사람들은 분명히 중량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드라크마는 1드라크마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10,000원권에서 조금 찢어졌다고 해도 10,000원. 네, 10,000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아테네 그 국가는 이렇게 좀 모서리 부분을 깎아가지고 요걸로 새로운 금화를 또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금화의 발행량을 늘렸거든요. 자, 이게 초반에는 먹혀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먹힙니다. 근데 이게 점점 깎으면 나중에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깎으면 점점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옛날 드라크마는 이만한데 얘는 요만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 거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작은 드라크마만 쓰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뜻인데 이 쓰레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위주로 막 쓰다 보니까 원래는 뭐 이 커피 하나에 1드라크마인데 그 조그마한 거 가져오면 1.5드라크마 내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드라크마는 화폐가 되는 거고 진짜 그냥 실물금 똑같은 중량의 실물금이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돈이자 화폐였던 거에서 가치를 깎아먹는 중앙은행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화폐로 전락하고 그리고 이 화폐의 양이 더욱더 이런 식으로 많이 발행됨에 따라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드라크마의 가치가 실제 금의 가치와 동치가 되는 수준까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테네도 결국에는 이걸 다시 재평가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요만하면 뭐 이게 예를 들면 원래 그 드라크마가 3g짜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건 1.5g짜리의 드라크마예요. 그럼 얘의 가치를 반토막으로 평가절하 해버리면 이제 다시 가격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다음에 뭐 로마 시대 때는 데나리우스라는 화폐에 이제 구리를 살짝씩 섞어서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프랑스, 누엘 프랑스라고 하는 캐나다 지역 이런 데 보면 트럼프 카드에다가 국가가 이제 뭐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금으로 바꿔주겠어 막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군인들 월급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 자체가 그 화폐를 발행하면 그게 당장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결국엔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량과 발행한 화폐의 양이 동치가 될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면서 즉 화폐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930년대에 이제 그 미국이 이 시대에는 또 근본이제니까 금을 돈으로 썼어요. 국가가 보유한 금보다 발행한 화폐가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 달러를 가지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 국가한테 자꾸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도저히 버티다 안 되겠는지 일단 그 지급 명령을 다 중지시켜 버렸어요. 우리 금 못 바꿔준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금을 몰수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을 채운 다음에 갑자기 금 가격을 거의 2배로 더블로 이제 재평가시켜 버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본원 통화의 양이 1대1로 매치되는 수준이 된 이후부터 다시 통화가 안정화됐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때 이제 1970년대에 보면 그 닉슨 쇼크라고 해서 닉슨 대통령이 또 상황이 똑같아요. 다 금으로 달려가니까 우리도 이제 금 못 바꿔준다 이렇게 배째라라고 하니까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도 보면 여기 본원 통화의 양만큼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가치가 동치가 되는 수준 이상까지는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의 탈달러 이런 모습처럼 전 세계적으로 금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때 금 가격은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만큼 그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 얼마인가? 화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M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찍어낸 진짜 그 극초기에 있는 아주 단순한 본원 통화, 그 화폐의 량이 지금 5,614 빌리언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빌리언이 1조죠. 그럼 5,614조 달러,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보유한 금의 량이 8,133톤. 요거를 나눠보면 정확히 한 온스당 21,000달러가 되어야만 이 금 가격이 이제 그 화폐가 안정화되면서 금 가격이 그 정도 이상은 올라야만 이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금 가격의 금 대비 화폐의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금리는 이제 물가와 금리를 같이 고려하면 되는 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이 비슷한 패턴이 이제 될 확률이 높겠지.
반복되겠지. 네. 근데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않을 수도 있죠. 않을 시에나 아니면 뭐 그대 반복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출구 전략은 좀 네. 어떻게 돼요? 엑시트 전략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독특한 특성, 그 추세성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흔히 추세 추종 투자법, 뭐 모멘텀 투자 요렇게 많이 알려진 투자 전략으로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방법인데 요거가 뭐 주식에서도 잘 먹히지만 금에 있어서는 진짜 잘 먹혀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백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1년 6개월 전에 금 가격보다 지금 금 가격이 높으면 그냥 매수를 하고 만약에 1년 6개월 전에 금 가격보다 지금 금 가격이 내려가면 매도를 하는 그런 단순한 전략이에요. 근데 요거를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해보면 그동안 수익률이 금을 그냥 보유했으면 4,000%, 그러니까 40배밖에 못 먹었는데 추세추종 투자법으로 하면 24,100%, 241배 수익이나 더 올릴 수 있다. 그 손실도 거의 반으로 준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금이 여기 오를 때는 똑같이 편승해서 그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가 하락 전환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아예 안 사요. 살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 2002년부터 금을 매수해서 쭉 보유하다가 한 2012년에서 13년 그쯤에서 또 매도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추세 추종. 그러니까 이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법으로 투자를 하면 애초에 살 때 그 상승장일 때 사고 하락장으로 접어든 초입부에서 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뭔가 엑시트 말 그대로 이거 뭔가 나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나는 팔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추세 추종 투자법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올 때만 팔아도 예를 들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를 맞추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투자법은 좋은 게 버블이 발생해서 원래 적정 가치가 이건데 여기서 팔면 만약에 버블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추세 추종 투자법을 하면 여기서 여기 갈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꺾일 때 파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파는 것보다 여기 고점 찍고 약간 꺾였을 때 여기서 파는 이 전략이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